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그려서 공부하는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제시기 연구원은 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랑 선생님, 설날을 맞이하여 조기 설 퇴근. 준비하러 조기 퇴근하셨어요.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설을 앞두고 녹음을 제가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온난 팀장 다 저를 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간의 또 휴가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근황 따위는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한 후원 와. 후원분들 더 많이도 후원도 해주셨어요. 네, 너무 후원분들, 감사드려요. 후원자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후원자분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웃을 때가 있는데 후원자분들이 이름을 실명을 안 해주시고 일부러 좀 센스 있는 이름들을 좀 많이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웃는 거니까 절대 후원자분들을 비웃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후원자분들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님. 이거 감사드려요.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계셔서. 네. 잘 듣고 있어요가 닉네임이에요 지금. 네네. 계좌로, 계좌에 잘 듣고 있어요라고 네. 보내주세요. 실명 보내주셔서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튼 잘 듣고 있어요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네. 하늘개구리님. 하늘개구리님 네. 이번에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면 어떡해. 하늘개구리님과 거의 그 라이벌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흐체로님. 나흐체로. 네. 또 후원 여김없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대와 나의 별에는 밤. 이분은 김동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김동주. 야구 선수인데요. 제 친구 이름을 말했네요. 저 이거 윤동주예요. 물컵. 그렇군요. 윤동주 본인인가요 후원하신 분? 아니요. 그대와 나의 별에는 밤님께서는 무려 4회에 걸쳐서 감사합니다. 연속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또 후원을 또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현대님. 현대님이 또 후원해 주셨고요. 이분은 닉네임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 이거님. 이거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군833님. 와, 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군 833. 이게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뭐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우군834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주 후원이 뭔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저희가 지금 소액 후원도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후원이 정말, 굉장히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근데 후원입니다. 옛날에 못 봤던 닉네임들도 종종 계속 늘어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저희 후원 광고의 어떤 힘이 아닐까. 또 제 목소리로 또 나가다 보니까 저랑 또 홍시 선생님이 녹음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또 민망해요. 그래서 대출 광고하는 거. BGM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구걸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진짜. 네, 저희 이거 공짜로 녹음하는 게 또 아니라서 저희 또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 높은 그 방송을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아이폰 녹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희 아이폰 녹음 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또 녹음실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십시일반 해주시면 또 저희 감사하게 녹음실 대여비. 그럼요. 네, 보장할 수 네. 있습니다. 또 녹음을 대여하는데 녹음실을 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4차까지 끝났죠?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남은 전쟁이 많아요. 남은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계속 쭉쭉쭉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몽골군과 강화도에 처박혀서 권력이 아니만을 걱정하는 무인 정권.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네. 권력이 아니만을 걱정하는 무인 정권. 피폐해지는 백성들의 삶. 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몽골의 5차 침입, 6차 침입이 남았는데요. 네. 본격적인 침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1249년이에요. 네. 고종 36년. 그동안 그동안 이분은 굉장히 오래 네, 집권하시네요. 네, 거의 그 몽골 침입기 동안을 혼자서 독점해서 이 온몸으로 이제 맞아 싸웠던 네. 사실 강화도에 계셨죠. 네, 강화도에 계셨지만 네네네. 네, 강화도에 있었던 이 고종이 36년 당시인데 강화천도를 이끌어왔던
무인 집정자 최우가 죽습니다. 아, 예, 사망합니다. 병사합니까? 네, 병사합니다. 예, 거의 자연사한 거죠. 이 사람은 70대 70 넘어서 죽는데요. 네. 오래 살았네요, 이분. 고려 시대 사람들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조선도 그렇고 지배층은 좀 의료 여건도 그렇고 이 식료 식습관도 그렇고 이게 좀 오래 좋은 것만 먹은 게 거죠, 한마디로.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좋은 걸 많이 그래서 쳐먹어서. 50 넘어서 죽는 사람, 60 넘어서 죽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고 그다음에 장수의 기준은 70세예요. 그래서 70세를 넘으면 예를 들어서 죽음이랑 비슷하네. 69세나 68세에 죽으면은 내가 요절해서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데 70을 넘으면은 내가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1219년에 아버지 최충원의 권력을 세습한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고려를 사실상 통치해 왔어요. 그 30년 동안 몽골과의 그 전쟁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실상 주도를 해왔고 했는데 그럼 이 무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싸움장들 아닙니까? 일단은 군사력이죠. 사병 집단이었던 도방이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좌우별초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좌별초, 여기 우별초. 네. 좌별초, 우별초인데 나중에 여기에 그 신의군이 합쳐져서 삼별초가 되는 건데요. 삼별초의 난. 네, 그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네. 최양 때 신의군이 생겼어요. 근데 이 좌우별초는 뭐냐면은 그 일단 야별초에서 시작된 거예요. 야별초는 도성 지역의 그 도적을 잡겠다라는 명목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그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인 집권기 이후로 백성들이 힘드니까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전국에서. 그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좌별초, 우별초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확대 개편된 거죠. 네. 자, 근데 이 좌우별초는 사실상 이 무인 정권의 사병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이 군사력 자체가 이 무인 70, 50 정권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됐었고요. 결국 싸우는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던 게 네. 가장 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근데 이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 고려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고위 관료들, 문신들을 음흠. 상당수 포섭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정치적 최고위에 있던 국왕, 고종과의 우호 관계도 아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 때는 최충원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군사력을 굉장히 위압적으로 이 왕권을 위압해서 국정을 운영했다면은 최후 때는 이 국왕과의 그 우호 관계를 굉장히 면밀하게 가져가는 정치적 수완도 굉장히 잘 발휘를 합니다. 그 최후의 그 정권 기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최충원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무식한 방법으로 정치를 무식했습니까? 하는 거죠. 캐릭터가 약간 무식한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뭐 무신답죠. 그래서 교정도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반발하는 그런 인물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요. 일종의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데 최후는 그리고 이제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그냥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아하. 이부랑 병부 전주권을 가져오지만 자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얘는 승진,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을 받고 아하. 간직을 파는 거예요. 근데 최후는 어떻게 했냐? 이걸 머리를 쓴 거죠.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오래가기 힘들겠다 아하.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그럴듯한 이름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는 그 집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 신하들이 와서 인사도 하게 하고 사실상 왕의 버금가는 왕보다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면서도 그 인사권은 저번 이제 기왕후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정방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인사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또 그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문신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요. 그래서 그 최후의 인사 기준이 있어요. 어떤 그 관료를 등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첫 번째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애 등용하겠다. 두 번째는 공부는 잘하지만 일은 못하는 애 등용하겠다. 세 번째는 일은 잘하지만 공부는 못하는 놈을 등용하겠다. 네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애 등용 안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인사 기준을 세우고 그 자기가 마음대로 시행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이런 기준들이 고려 전기에 굉장히 존중이 됐던 기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통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사병 같은 경우에도 도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도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그러니까 문사들이라면 하면 굉장히 정책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서방이라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렇게 품 안에 포섭하는 식의 그런 정치 형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는 이렇게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최후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통치를 하면은 적당히 최후한테는 잘 보이면은 자기들도 관직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문신들도. 그래봐야 강화도 아닙니까? 강화도죠. 그래봐야 강화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강화도 내에서 호위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왕 같은 경우도
국왕과 최후는 서로를 건들지 않으면 어쨌든 서로 생존할 수 있었던. 아, 고종이랑. 예, 그렇죠. 왜냐면 고종 이전의 왕들은 최충원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뭐 난리 나거든요. 근데 고종은 고종 판단에 저렇게 최후와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아, 윈윈이네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근데 고종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금 강화도에 고종 무덤이 있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게 왕릉답지 않은 규모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당시 권력의 중심축은 당연히 최후한테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고려가 그 몽골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항전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최후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최양이 아하. 이게 권력 계승하게 되는데 여기도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원래 최후는 자기 사위였던 김약선이라는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김약선, 네. 김약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최후는 정실부한테 자식이 없었고요. 네. 이제 기생 출신의 그 첩한테서 아하. 두 아들 얻었는데 네. 원래 이름이 첫째가 만종이고 둘째가 만전이었어요. 최후는 이 사람들을 정치 권력을 하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하고 승려를 만들었습니다. 승려를 만들어서 그래요? 만종이를. 네, 만족 만전이 네. 둘이 보냈는데 사실상 맡은 지위는 아마 자기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세를 거두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했었는데 자기 장원이죠. 김혁선이 죽고 하니까 최후가 자기 말년에 그 둘째였던 만전이를 네. 환송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최양으로 개명을 시키고 얘한테 그 자기 권력을 승계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김약선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딸이랑 김약선이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김약선이 바람을 펴가지고 최후 딸이 울면서 쟤가 바람 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후가 화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그 최후 딸도 바람을 폈던 거죠. 맞바람입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예요?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료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결과 화가 나서 김약선을 죽여요 최후가. 최양이 최후대에 비해서 물론 최후에 비해서 능력도 좀 많이 부족했겠지만은 권력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은 일단 최양이 천출이라는 점도 있어요. 그 천출이기 때문에 당시 첩의 딸. 네네. 얼자죠 얼자기 때문에 신문제 사회에서 최양이 문제가 가지고 돼요. 있는 권력이 신분적 약점이 예, 있어요. 그 넓게 영향력이 이제 뻗칠 수 없다는 분간 고위 관료들도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려가 굉장히 지쳐 있었고 이 천도에서 항복하자라고 네네. 하는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아하. 조정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최양의 그 권력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최후 때에 비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몽고와의 어떤 좀 뭔가 좀 타협을 하고 네네. 일정도 이제 좀 뭔가 좀 쿵짝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 그런 여론은 많이 있었는데 무인 정권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 권력을 위해서. 저 최양 씨도 마찬가지로 권력력이 좀 있는 거네 그러면. 네네. 절로 몽골 쪽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 거다라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네, 그 무인 집정자는 다 한결같습니다. 이 새끼들. 네. 어쨌든 그렇게 기라성이 해서- 가셨다고. 네. 네. 괜찮아요. 기량성 없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몽골의 5차 침입이 드디어 전개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주도했던 사람이 몽케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 멋있어요. 네. 몽케. 1251년에 네. 프릴타를 통해서 몽케가 즉위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 몽케는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어요. 어? 내가 저거 즉위하면 저거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있던 것 뭔가 같아요. 뭐 삐질 만한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 고려가 끝까지 지금 자꾸 저항하고 있고 말도 안 짜증나니까.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아하. 자,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고려의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고종의 친조와 개경 환도를 요구를 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고려는 역시 이제 무인 집정자 최양이 보낸 거죠. 최양이 이견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강화도 바로 북쪽에 그 지금 승천부 네. 지금 이제 개풍 지역인데요. 황해북도 거기다가 지금 그 궁궐 짓고 있다. 네. 구랍니까? 네, 구라죠. 일단 구라다. 직군이 있어요. 직군이 있는데. 직군이 가건물. 있어요. 네. 약간 그 세트장 짓는 약간 그런 네. 느낌입니까? 네네. 6개월 6개월 뒤에 우리가 천도할 거다. 네네. 근데 몽키가 코웃음 친 거죠. 니네 지금 장난하냐? 구락 까는 거 네. 니네 알고 있다. 지금 30년 지났다. 네네. 30년 지났는데 6개월 뒤에 인제 옮기겠다고? 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니네 이전까지 그냥 들어가서 약탈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번엔 밟아주겠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가겠다. 빡치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1253년에 7월에 총대장 야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굴. 이 사람은 센캔데요? 몽케칸의 숙부입니다.
아, 네. 숙부. 그럼 나이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몽골 내에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음흠. 보통 야굴 대왕이라고 해요. 야굴 뭐요? 야굴 네. 대왕. 야굴. 야굴 대왕. 아, 야굴. 칸 밑에 본인이 대왕이죠. 방금 지으신 겁니까? 아니요, 원래 원래 몽골 내에서 야굴 대왕. 야굴 대왕이라고 부른다고요? 야굴이라고 할까요? 예. 야굴이. 예, 야굴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아무거나하고 네. 전에 얘기했던 그 부먹문자 홍보건이 네네. 데리고 남침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몽골 기병을 동원합니다. 어. 이게 진짜 정예 데리고 온 작정한 거예요. 거죠, 이제. 음. 이때쯤 이미 서쪽은 거의 네. 복속이 되지 않았나요? 이때 아직 남송은 공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서쪽 지역은 이제 거의 이제 평정을 한 상황이었고요. 음.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음.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남송과 고려, 네. 일본이죠. 네, 그래서 남성 지역 공격을 주도를 하면서 고려에도 이제 제대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음흠. 1만 명 가까운. 이때 이제 완전하게 그 정복을 기도한 것이었는데 이때 그 같이 내려왔던 예전에 그 인질 영령공 인질을 왕준을 가했었던- 보냈었죠. 왕준이 같이 내려왔다가 자기가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요? 그 최후한테? 고려 조정에 음. 해가지고 항복해라. 뭐 약간 심상치 이런 않다, 느낌입니까? 이번에. 아, 심상치 않다. 진짜 심상치 않다. 아. 니네 빨리 이제 항복해라. 진짜 이번에 항복해야 된다. 음. 항복해서 만약에 태자라도 보내가지고 네네. 나와서 항복하면은 그래 출력한도 하겠다 약속만 하면은 물러갈 거다. 아하. 만약 안 물러가면 내 친자식 다 죽여도 좋다. 아.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얘기한 거죠. 아,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썼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은 고려 조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어. 이 몽골 편 들어서 일단 음. 내려왔는데 이번에 정말 다 진짜 쓸어버릴 것 같아. 몽골 애들 무서워.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몽골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몽골의 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몽골 군대랑 같이 내려왔어요. 아. 원정군이랑 같이 내려와가지고 얘기한 거였고 이때 몽골 군대가 음.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황해도 음흠. 지역 그래서 개경 쪽 내려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강원도 방면으로 내려가요. 아하. 그냥 이전에 피해가 없던 지역들까지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자, 시작하는데 고려좀 황급하게 이제 또 막 보내가지고 또 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아, 또 갑니까? 네. 아, 또 편지 쓰고 갑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안남도 상원 지역, 네. 부산 지역에 있던 야굴대왕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이때 최동식이라는 사람이 찾아갔는데 음.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삼국을 받들어 왔으니까 음. 정성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물려달라. 그래서 아하. 선물을 막 내놓습니다. 음. 그러니까 야굴대왕이 거만하게 야 니네 또 국왕이 연로하고 병들어서 친조를 회피하려는 모양인데 내가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아하. 이제 국왕을 6일 내로 내 앞에 데려와라. 아, 6일 내로. 네. 왔다 갔다 6일 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최동식이 힘들 것 같은데. 놀래가지고 네. 아니 지금 고려 내에서 양국 군사가 계속 교전 중에 있는데 네네. 어떻게 우리 국왕이 올 수가 있냐. 아하. 야굴대왕도 빡친 거죠. 아. 뭐 그럼 너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그 뒤로 대화가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제 봐줄 생각이 전혀 없네요. 예, 전혀 없는 거죠 네. 지금. 네. 작정한 거죠. 음. 고려를 우리 작정하고 내려왔다. 정복해야겠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강원도 지역에 그동안 피해가 없었던 그 춘주성을 완전히 도륙을 합니다. 아. 춘천이죠 지금의. 네. 이때 전투 양상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 밖에다가 목책을 쭉 둘러요. 네. 2중 3중으로. 네. 애초에 도륙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네. 거죠, 이거는. 네. 가두리. 그리고 이제 음. 목책 안쪽에서 전부 다 땅굴을 막 하는 거예요. 참호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 안에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물길을 막아버린 모양이에요. 또 애꿎은 백성들만. 예. 그래서 아, 나중에 좋아요. 나와서 싸우는데 네. 뭐 중과 부족이죠. 성에서 나갈 데도 없잖아요. 목책을 막아놨으니까. 전부 다 10살 이상 남자는 전부 다 도륙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군대 다 이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아. 자, 이때 그 몽골군의 음. 적극적인 이제 부몽군자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 부몽군자라고 하는 건 이제 몽골 친몽파. 측에 이제 네. 네. 부역하는. 네. 네. 대표적인 사람이 군대. 그 서경 출신의 홍보건이라는 사람. 음흠. 네. 네, 아까 될 수가 나왔. 있고요. 저희 저번 시간에 네네. 네. 했었죠 홍보건. 매번 내려오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측에 그 서신을 전달하고 왔던 6개월 뒤에 우리가 출력한도 하겠다. 전화로 갔던 이연이라는 사람. 부몽자가 됩니까? 이 사람은 네. 그 황제가 잡아놓고 6개월 뒤에 출력한도 안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아. 이때부터 열심히 부흥군자가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리미트 걸린 거 아닙니까? 네, 6개월로. 그렇죠. 본인 생명 6개월로 지금 리미트가 걸렸어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악랄하게 또 몽골 편을 들어요. 아, 그렇겠죠. 자기 6개월 안에 고려를 쇼부를 쳐야 되는데요. 고려를 추수철에 공격해라. 네. 공격해서 요때 하면 고려가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아, 이걸 약점을 네, 알려주는군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여러분 산성해도 입보책이 별로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추수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네.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네. 철원에서 네. 그 동주산성을 지키던 백도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갈 수 없게 했는데 우리 저 곡식만 거두고 들어오겠다. 얘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백성들이 쪼르니까 그 쪼르던 사람 하나 죽여버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않고. 예, 결국 항복해버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웅전쟁 사실 이 부흥자 얘기를 좀 하면요. 영웅전쟁 이후에도 네. 이 부원배들이 계속해서 몽골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뭐 전쟁 때 자기들 역할이 없잖아요. 네네. 전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 존재를 갖다가 조정에 어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중에 전쟁 이후에 네. 이장용이라는 고려 사신이 그 몽골 조정에 가보니까 네. 영령공 왕준하고 몽골 승상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 좀 앉아봐라. 아하. 그 몽골 승상이 한 얘기가 고려에서 지금 군대가 없어서 우리한테 그 파견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원병이죠. 네.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령공 왕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려 중앙에 4만 이상의 군대가 있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대질신문 시키는 거죠 지금 승상이. 자, 이게 뭐냐면은 네. 왕준은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중앙 조정에다가 내가 고려 실정을 다 안다. 쟤네 지금 군대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다. 네. 나를 보내주면은 들어가서 4만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다.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 대절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장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양반이 지금 어디 태조 왕건 때 얘기를 하고 앉았어. 아하. 그런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몽골하고 30년 이상 싸우면서 우리가 군대가 지금 남아난 게 없다. 그러니까 왕조는 그럴 리가 없다. 나 보내주면 다 데리고 오겠다. 옥신거신 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정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아. 가가지고 만약에 군대가 4만 없으면 너희 가족하고 다 죽을 줄 알아라. 아하. 만약에 있으면 내 가족 목숨을 걸겠다. 아. 이러니까 왕준이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칠 때부터 스스로도 구라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본인은 네. 고려 군사 편제상 3만 이상의 4만 이상의 군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류상 있는 거하고 아, 소리. 네네네. 실제로 있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도 계속 몽골에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부蒙군자들끼리도 몽골 내에서 아, 근데 표현이 네. 부몽분자, 부원배 네. 이런 표현도 사실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사에서는 네네네. 부원배라고 하기도 하고 아. 뭐 친원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 부원분자는 아, 이게 뭐- 아니, 부몽분자. 부원파라는 표현 너무 민족사적 표현 아닌가요? 뭐 약간 바꾸죠. 아니 근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원, 붙을 몽골. 붙자가 네. 있어요. 붙을 붙자.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그 원에 붙은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 부일 근데 협력자 이런 건 부일 협력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무슨 근대적인 식민지 개념도 아닌 네네. 것이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일단 어떤 그 동아시아의 세계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확실히 몽골의 네. 고려 통치에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부몽배는 괜찮은데 부몽분자 부몽배라고 하세요. 그게 너무 이상하죠. 부원배 부원배 약간 요 느낌은 약간 일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좀 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친원파요. 이 원이 아니니까 이제 친몽파, 친몽파. 친몽파, 네, 그 정도 괜찮겠네요. 네, 친몽파, 친몽파였던 홍보건이 네. 뭐 죽는 계기가 되게 부몽파가 웃겨요. 낫겠는데요. 홍보건 하니까 딱. 네, 홍보건. 네. 홍보는 조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얍사람 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홍보건이 몽골에서 죽게 돼요. 아하, 예, 어떻게 죽냐면은 당시 영령공 왕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음흠. 왕족이었죠, 나름. 네. 그 처음에 왕준이 왔을 때 홍보건이 먼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홍보건의 집에서 일정하게 기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거 자체도 왕족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네요. 근데 이제 몽골에서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홍보건이 이제 인질까지 기반이 있었으니까. 인질 잡혀서 갔는데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음. 이 몽골 내에서의 어떤 자기들 지위 때문에 특히 이제 귀부한 고려민을 통치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때 그 왕준이라는 사람의 그 밑에 있던 그 고려 사람이 네. 그 홍보건을 네. 몽골에다가 이제 그 무고를 한 거예요. 네. 그 무슨 얼굴에다 못을 박은 인형을 갖다가 땅에 묻는 걸 봤다. 아하. 서로 막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 같다. 아하. 아, 이간질 시키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몽골 조정에서 이거 불러서 조사를 해요. 음흠. 조사를 받고 홍보건이 나와가지고 열받잖아요. 음. 그래서 왕준 보고 내가 당신 힘들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아. 처음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응? 이거 개를 걷어가지고 먹여줬더니 주의를 문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거다. 아하. 그러면서 막 경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족한테. 네, 옛날 왕족이었는데. 근데 이때 왕준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몽골 황실 딸이었어요. 아이고야. 이 몽골 황실 딸이 이 아,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부원배가 지금 잘못 건드렸네요. 네, 이걸 알았을 듣고서 텐데 홍보관 자기 일을 좀 과신했나 봐요. 자기 너무 세력을. 화가 나서 그랬나 보죠. 음. 이걸 듣고 나온 거예요. 나하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우리 남편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 남편이 개면 나도 개. 그러면서 너 옛날에 고려에서 뭐 했냐. 음. 그러니까 그냥 서경 쪽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 남편 누구였냐. 왕이었다. 왕족이었다. 아. 그러면 네가 개지 우리 남편이 개냐. 그러면서 그 몽골 공주들이 좀 이렇게 네. 기계가 있나 봐요. 거기서 노숙- 끝났으면 노숙자 좋은데 공주도 그러고.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이다 해가지고 어허. 황실에 가서 이걸 일러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죽습니까? 그래서 홍복이 놀려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막 말리고 아, 죄송하다고. 바지 깔아- 예, 남편 아. 왕중도 놀래가지고 부인 그러지 마시오 막 그러면 쫓기는데 끝까지 가서 일러버려요. 아, 진짜 화가 그래서 났나 봐요. 이게 어떻게 죽냐면은 몽골 황실에서 기운찬 남자들 있죠? 네. 예, 센 남자들 보내가지고 발로 막 걷어차서 죽여버립니다. 어떡해. 아, 어. 이거 맞아 죽었다라는 예, 표현이 여기가 그때 아마 맞는 거네요. 그런 형벌이 있었나 봐요. 아, 맞아 죽는 형벌. 발로. 발로 까서. 네. 나중에 이제 몽골에서도 죽인 걸 후회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홍보관 같이 그렇게 앞잡이가 예, 어딨다고 그걸 죽여버리고. 고려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네. 그 아들 홍다구를 또 나중에 유효하게 쓰죠. 거의 내비게이션으로 쓰던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부원배라면 친몽파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럴만한 것 같아요. 전쟁 자체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네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도 하고 있고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또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뭐 민족적인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전쟁의 양상이 좀 복잡해져 가는 거는 같아요. 좀 네, 아까 아까- 친원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네. 5차 전쟁이 이제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고려가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음흠. 거둡니다. 이 네. 충주성 전투에서 혹시 유일한 승리입니까? 예, 근데 거의 유일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굉장히 규모가 나름대로 큰 전투였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충주 지역이 경상도 호남 지역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지금도 그렇죠. 예. 음. 근데 여기서 그 방어벨감, 네.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윤호였습니다. 아, 유명합니까? 살리타이를 네. 쏴 죽인 사람. 그 아, 아까 저번 네, 편에. 그분. 아, 네, 죄송합니다. 저번 편에, 네. 네. 아, 살리타이랑 맞짱 떴던 그분이군요. 네, 네. 이 김윤호가 이 충주성에서 이 야굴대왕하고 네. 몽골의 주력이 공격하는 걸 갖다가 아, 거의 70여일 가까이 막아내요. 몽고와의 전쟁에서는 이 김윤우 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이 사람이 거의 뭐 조연급이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 아, 무인 정권의 주연이라면 이 사람이 거의 조연급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 사연이 있죠. 충주성이 막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네. 이 사람이 그 창고에 있던 관노들의 노비 문서 있죠. 네. 이걸 다 불살라버리고 멋있네요. 예 노력한 야, 수와 말을 이 나눠주면서 정도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았을 더 이상 것 같아요. 안 싸우려 그러니까 네. 제일 밑에 있던 하층민 계급의 그 동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 네. 아, 좋아요. 지금 좀 분위기가 좋아요. 영화각. 오늘 이번 그 몽고 전쟁에서 두 가지의 영화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12명. 네. 12명. 12. 12와 와, 김윤우 씨. 네. 아, 좋아요. 윤우. 아, 윤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일 동안 버텨냈다가 결국 그래도 이깁니까, 몽골도- 집니까? 이긴 겁니까? 이긴 거죠. 네. 이때 몽골이 네. 이 야굴 대왕이 아마 이제 몽골군 지휘부 내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이 야굴이 누군가를 죽여요. 몽골 그 최고 그 지휘부의 한 명을. 네. 그러니까 몽골 조정에서 이걸 알고 야굴 대왕을 소환해 버립니다.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홍복은 남아서 계속 공격을 해요. 네, 아. 홍복을 하는데 음. 야굴 대왕이 돌아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그 고려 조정에다가 나와서 항복하면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에서도 일단 나가서 처음 이제 몽골 군대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네. 국왕이 나가요. 아, 국왕이 나갑니까? 네, 그 고종이? 강화도 바로 북쪽에 있는 승천보까지 나갑니다. 아하. 나가서 네. 야굴 대왕을 만납니다. 아, 둘이 이제 네. 역사적인 만남이네요, 정말.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이전까지는 네. 고려가 최후 정권 때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네. 못했던 것이었는데 네. 그동안 계속 무인적 정당들이 반대했거든요. 최후가. 그런데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약탈 압박 용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최양이 그 집정을 하고 있어도 이 피해가 이렇게 극심해진 상황에서 무조건 말릴 수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최양의 정치적 카리스마도 최후에 비해서 부족해요. 이 집권층들을 아. 좀 이렇게 통솔해서 이 계속 남아 있자거나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후달리는 약간 인물이- 캐릭터였군요. 예, 그 정도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야굴 대왕이 승천부의 국왕이 딱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 좀 뭔가 하나 그래도 건져서 진작에 좀 올라가야 나오시지. 그랬으면 내가
고려 백성들 더 안 건드린다 그냥 가려고 아. 했는데 이러면서 네. 하여튼 국왕이 순천보에 나와서 환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그 개경을 환도하겠다 네네. 약속을 하고 돌아와요. 어허. 돌아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옵션으로 음. 국왕의 진짜 아들, 친아들이었던 드디어 갑니까? 네, 네. 안경공 왕창. 태자는 아니에요. 태자는 아니고. 네, 안경공이 왕창을 갖다가 몽골의 인질로 보내죠. 음흠. 자, 그렇게 해서 1254년 고종 41년이죠. 네. 이 정월에 전쟁이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아하.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려 국왕과 무인 정권 사이의 힘의 균형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균형추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전쟁도 충주성에서의 그 전투가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었어요. 이 야골대왕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때 그 충주성에서의 그 싸움이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피해를 막는 효과를 냈고 고려의 그 개경의 어떤 협상도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근데 보통 그 고려에서는 이 지방의 그 격이 그 지역민의 차이가 어떤 있어요. 신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몽골군을 잘 막아내면은 네. 그 지역을 승격시켜 줍니다. 아하. 한 단계 올려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충주도 당시에 국영경으로 승격이 됐었고, 이 지역에 이제 그 노비들도 많이 이제 그 양민으로 그 속한이 됐죠. 아, 이거 나중에 영화화가 된다면은 이거 저희한테 판권 좀 줘야 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발굴회에서요. 수만 명이 듣는 이 방송에서 네. 저희가 이거 얘기를 던져준 거 아닙니까? 12명과 윤우 씨. 그래서 이 충주 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과정까지 저희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요거 뭐 다른 역사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네. 6차 침공 이제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네. 주시죠. 마지막 전투라기보다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장기간 어허. 이어지는 그 전쟁인데요. 거의 6개월 만에 같은 해. 아, 금방 오네요. 네, 1254년 7월에 네. 왜냐면 이 몽케칸이 당시에 이 고려를 정벌하겠다는 그 의지가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죠.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몽골군은 계속 이제 요용지역 요적이 있습니다. 네. 요용지역이 있다가 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바로 몰고 이제 내려오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죠. 아, 무섭네요. 예, 차라대가 이끄는 몽골군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침공을 하는데 음. 자 이러니까 고려는 예전보다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고종이 직접 그 강화도 북쪽에 있는 순천부로 나가요. 아, 시작부터. 네, 나가서 이제 전쟁 양상이. 몽골 사신날 맞이합니다. 네네. 야, 우리 군부들이 나와 있다. 고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제 아, 더 약간 이상 군대 외모도. 보내지 마.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몽골 사신 딱 그런 거예요. 국왕이 나왔는데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안 나왔네. 최악이죠. 그런 거예요. 아. 항의. 자 몽골이 이제부터 안 거죠. 그동안 무인 집정자가 고려 국왕에 출력한 걸 막아왔다는 걸 안 거예요. 예. 예. 설마 그 전까지 몰랐을까? 30년. 알긴 했는데 그 자기들의 협상 파트너를 생각 안 했던 거죠. 취급 안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아하. 이 사람이 항의로. 이 사람을 어. 치지 않으면은 어. 잡아가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전에서도 알았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몽골이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를 정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최양이라는 집권자에게 이렇게 타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항해까지도 내가 조져버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최양은 안 나가죠. 안 나갑니까? 나갔다가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깡다우가 있네요, 이분 또. 네. 무서우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섭죠.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있다기보다는. 깡다고 아니면 쪼라밭인데. 네. 쪼라밭이라는 또 표현을 썼네요. 이거 사투리. 일본어 아닙니다. 네. 쪼라밭이는 깡다구인데 쪼라밭일 확률이 더 크다. 네. 좋아요. 자 이때부터는 이 6차 침공부터는 저기 그 이제 개경, 양평, 여주, 뭐 경기 동부 거쳐가지고 네. 충청도 내륙을 지나가지고 경상도 남단까지 내려가고 네. 전라도 남단 지역까지 가가지고 뭐 거의 다 갔네요. 네, 서해안 지역의 섬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하. 이전에 섬은 안 건드렸거든요. 자 이러니까 고려의 그 피해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은 고종 41년 한 해 동안 몽골군한테 포로로 된 자가 20만 6,800명이었다. 포로로 된 사람만. 아하. 거기다가 살력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아하. 그게 고려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고려 한 12세기, 11세기 정도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포로가 10분의 1인 겁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죠. 사실 이게 지금 고려 전기를 기준으로 환산한 그 추정치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만 최대로 해서 300만이라고 쳤을 때 20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엄청 많이 숫자죠. 끌려갔네요. 근데 살육된 사람들은 네. 더 많았을 거다. 네, 왜냐면은 또 당시에 그 인구 증가율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하여튼 근대처럼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큰 차이 안 나는 숫자에서 유지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피해네요. 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죠. 네. 자, 이때 그 1차, 3차 침공 때까지는 음흠. 보통 가을에 갔다가 봄에 돌아오는 패턴이었는데 음. 이 5차, 6차부터는 고려 국경에 상주를 하면서 6개월 단위로 출몰을 하고 1년 이상 공략을 지속하는가 하면은 상당수의 군대가 고려 영토에 있어요. 아. 있으면서 자기들이 추수까지 합니다. 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항전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네. 이거 희망이 없잖아요. 네. 더 이상. 이러니까 대규모로 투항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들어가지고 그냥 항복을 해요. 네. 아, 그럴만하죠. 네.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5차, 6차 침공부터는 네네. 몽골군이 오는 것을 주민들이 오히려 반겼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고려는 무인 정권은 그 전공을 세운 사람한테 벼슬을 주고 항복한 지역을 강등시키고 끝까지 정한 그 지역을 갖다가 뭐 승급시키고 해가지고 상벌을 해가지고 이제 회유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조처도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몽골의 그 잇따른 침공에 의해서 중앙도 세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강화도가 그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요. 그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그 국거가 그 비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1255년 9월에 정식으로 이제 보고가 돼요. 이 항이 입장에서는 이게 최항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치명타네요. 이게. 최양이 자기 거느린 사병까지 지금 굶주리는 상황이다 아하. 보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결국 이 토착민들의 이탈하고 항복이 그 세수 부족 현상이 고려가 몽골에 최종 항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돈 문제로. 그렇죠. 백성들이 죽던 말든 상관 안 쓰다가 자기네들의 밥줄이 끊기니까 나가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죽으면 안 되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산성해도 입보증 이런 거를 썼던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아까 방금 전에 소울쌤이 얘기하셨지만 고려 시대에는 지역에 대한 등급이 있고 주현과 속현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의 등급이 달라요. 그런데 속현민들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승급시켜준다고 했을 때는 좀 유인책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싸울 만한. 근데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는 선에서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대 국가처럼 그렇게 국가 개념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 개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당시 백성들이.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고려든 고려 정부든 몽골이든 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장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더 이상 고려 정부가 이걸 지속할 만한 힘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백성들이 이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네. 이제 뭐 이제는. 옛날에는 뭐 고려 몽골 전쟁을 그 하층민들, 천민들이 주도했다. 이 민중들의 대문 항쟁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 민중이 맞서 싸웠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민중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내륙에 있는 자기들 그렇죠. 버려져 있으니까 싸움장들이 지금 다 강화도 들어가 있다 그때 네,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을 그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몽골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세력이 조정 내에서 강력하게 대두하기 시작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때 조금 입김이 세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대외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무리 뭐 최양이 군사 무인주정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더 이상 자기들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때마침 몽골의 6차 침공이 진행 중이던 1257년 4월에 최양이 죽습니다. 아하. 우리 항이. 이 49살의 나이로 이 최후 사후 8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 이 고종 아저씨는 네. 이 고려의 고종 아저씨는 네. 무인집권 아저씨들만 3명 겪은 거네요. 네, 그래서 쭉 좀 겪은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사시네요. 나중에 강화도 가면 꼭 한번 무덤을 네 명이거든요. 네 명이요? 최씨 4명, 네 최충원까지 명이요? 겪죠. 네 명이요. 네. 최희까지. 최충원 때부터 최충원, 있었어요. 최후, 최향, 최의 이렇게. 최씨 정권의 산증인이네요. 이 아저씨는 그 최 씨로 그 성을 바꿔도 되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최 씨랑 친하게 지금 4분째. 뭐 이제 친하지도 않지만 멀지도 않은 그런 그 권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약간 썸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무인 정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들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최씨 정권은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 왕을 훨씬 능가하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상황 자체는, 힘 자체는. 근데 그들의 판단에 그 고려에서 어떤 왕실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최 씨가 그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는 그 정치적 부담이 컸겠는가? 아니면 적당히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왕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컸겠는가 하면은 이제 최 씨 정권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후자였고 거기에 가장 큰 제 생각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싸우고 있는 지금 현재 관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그 최 씨가 나라를 뭐 뒤집는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담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기 최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후에 이제 집정을 하게 되는데 네. 최이라는 사람이 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세가 조금 넘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하.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네요, 약간. 예, 그 외모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얼굴이 하얗고 그냥 곱상한 외모였다 그래요. 아하. 좀 통통하고 그런 외모였던 것 같은데 통통하고. 예, 뭔가 좀 내성적이고 아하. 예.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 국정을 이렇게 주도하고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카리스마가 없었다는 거겠죠. 네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씨 무인 세력은 몽골에 이제 저항한 정책을 지속하고 했지만은 최일에 와서 권력이 갖는 이 취약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항전으로 인해서 화해 의견이 다수가 됐고 최일 자체도 왕실이나 고관 대작들한테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이 최씨 정권의 그 중요한 기반이었던 도방이라든가 네. 삼별초를 이끄는 무인 세력들 내에서도 아하. 지지층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해를 하자. 이런 세력들이- 화해를 하자는 세력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일단 거죠. 이제. 최이라는 사람 자체가 카리스마가 없고 장악을 못 저거, 하니까. 저거 믿을 수가 없다. 아하. 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257년 7월에는 화의론이 네. 공식 의견으로 차기가 됐었고요. 그 전까지는 아예 공식 의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제기하기도 막- 어려웠던 거죠. 함부로 아유, 제기할 수 없었고 항이랑 우는 싫어했으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258년 3월에 이 어린 최이가 그 밑에 그 삼별초를 이끌고 있던 유경이라든가 유경은 이제 문신이었죠. 네. 김준, 이면 같은 무인들에 의해서 일으킨 쿠데타로 아하. 자기 집에서 살해가 됩니다. 이분이 유경, 김준, 이면 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새로운 무인 집권을 해보겠다라고 쿠데타를 한 겁니까? 그때- 아니면은 왕에 기대서 한 겁니까? 유경은 문신이었어요. 아하. 유경 문신이었는데 김준하고 이면이 주역이에요. 김준, 이면이 이제 무인 정권의 굉장히 이제 밑에 중요한 세력이었던 거죠. 자 이때 쿠데타로 죽게 되면서 60년 최씨 집정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아하. 네. 생각해보면 60년이 정말 길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시간을 생각해보면은 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최 씨와 최 씨 정권 아래에 있었다는 거는 정부 수립 이제 70주년이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당시에 그 시간 동안 몽골과 이런 그 전쟁도 싸우는, 하고. 네, 전쟁 싸우는 와중에 내정을 이런 식으로 그 비정상적인 권력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시기가 고려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때 그 쿠데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김준이라든가 이면이라든가 옛날에 다 그 최씨 정권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국왕이 사실 이 사람들을 일부 포섭을 했어요. 네네. 포섭을 해가지고 최이를 죽이자. 그럼 너를 이제 그 자리에 뭐 높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고종이 이제 타협이 일을 있었겠죠. 좀 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김준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최이를 죽이게 된 건데 이때도 보면 이제 삼별초를 이끄는 무인 일부 내에서도 이 최씨 집정자에 대한 그 지지가 일부 갈리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내부 권력의 취약점 그리고 그 내부 권력의 취약을 만들어낸 그 대외적인 원인, 아하. 즉 몽골 침공에 의한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우리가 그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었던 점이 또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종이 사람들을 조금 좀 추동을 해가지고 최씨 집권은 공식적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건데 네네. 요때 이제 몽골이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데. 네, 이때 이제 몽골이 네. 그 이후에 최애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침입을 해와요. 알고 칩니까? 육차 침입의 이제 한 마지막 네. 일환인데요. 알고 치는 건가요? 체이가 이제 제껴줬다라는 거를. 아마 고려에 그 소환한 사람들이 알려줬을 것 같은데, 네. 이때 마지막 침공을 하는데 1258년 6월 1일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고려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네. 개경이 딱 머물면서 네. 강화도 연안 여러 지역을 약탈하고 태자 출력을 화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드디어 그 다음해인 1256년 고종 46년이죠. 네네. 이때 국왕이 드디어 왕의 자격으로 네. 3품 이상의 관료들을 다 소집해서 논의를 해요. 그리고 임시적인 강화가 아니라 아예 항복을 하자. 출력 환도하고 태자 입조하자라고 한 논의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항복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졌다라는 네. 거를 몽골에 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뭐, 뜻입니까? 태자가 친조, 음흠. 태자나 국왕이 친조한 거면 항복하는 거죠, 사실상. 항복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이제 항복으로 논의가 귀결이 됐고 이때 조금 이후의 일인데요. 네. 몽골군이 들어오다가 우리 지금 친조하러 간다 태자가 하니까 좀 미심쩍어가지고 그 안 조건으로 믿는 겁니까? 예 강화도에 있는 네. 쌓아놓은 성 있죠. 네. 중성과 외성 네. 이거 다 무너뜨려라. 아하. 그거 무너뜨려 우리가 물러간다. 자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 무너지는 소리가 거의 뭐 우레와 같았다. 그러니까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네. 이제 요 정도에서 이번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길고 잔인했던 전쟁의 끝은 결국 고려의 그렇지만은 항복. 몽골이 네. 고려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겠다는 뜻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싹 한번 털어주겠다라는 생각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겠다, 직접 통치해 두겠다는 의욕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후에 고려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네.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금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쭉 해주셨던 것처럼 화의를 주장하는 왕권 그리고 항쟁을 주장했던 채씨 무인 세력 간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 틀어지면서 이제 최의는 죽고 네. 왕이 어떻게 보면 고종이 3품 이상을 쫙 한번 해가지고 항복을 어쨌든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왕권이 어느 정도 올라가긴 네네. 했지만은 네. 그 이후에도 김준이라든가 이면을 중심으로 한 아직도 삼별초 그 군대 권력은 여전히 있어요. 무인 세력은. 그리고 그게 왕권과 그 채씨 정권과의 대립이었다기보다는 채씨 정권과 기타 여러 뭐 무신 세력이라던가 문신 관료라던가 국왕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립 구도를 잡아야 네.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도. 네. 그럼요. 예, 그 이후에 벌어진 것 자체가 국왕이 이 무인 세력으로부터 자기 그 권력을 되찾아오는 그 과정이 이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식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간섭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과정, 그 시작을 보는 건데 사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서도 살짝 다뤘습니다. 간섭이라는 표현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리고 아직 출력 환도는 안 했어요? 아직 출력한도 네, 안 강화도에 하는 있습니다, 아직 아직. 강화도에 있는 상황. 요 이제 거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게 이 시대 성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간섭기라는 이 시대 성격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만색 역사원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